대기병력 전원, 즉시 대기. 비상상황 발생 정문 앞, 민간인 실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국화를 파던 노인의 바구니에서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운명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경북 문경 7사단 정문 앞, 이른 아침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각 오전 6시 반, 작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와 낡은 바구니를 든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납니다. 임동미, 올해 98살의 이 할머니는 부대 앞에서 국화를 파는 노점상입니다. 어서 오이소, 국화꽃 사가이소. 경상도 억양이 묻어나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임동미는 결코 강매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 국화꽃을 정리하고 누군가 다가오면 온화한 미소로 맞이할 뿐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하나하나 꽃잎을 다듬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손자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정성스럽습니다. 임동미의 하루는 정확한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오전 6시 반에 자리를 잡고 꽃을 하나씩 바구니에서 꺼내 정리하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눕니다. 점심시간에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식사하고 오후 5시가 되면 남은 꽃들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임동미는 어김없이 이 자리를 지킵니다. 부대 안팎을 오가는 장병들은 임동미를 꽃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모두들 임동미를 친근하게 여깁니다. 저녁을 앞둔 선임들은 후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부대 앞 꽃할머니 착하신 분이니까 국화 하나씩 사드려라. 장병들과 임동미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단순한 장사꾼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임동미는 지나가는 장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누가 아픈지, 누가 고향에 가는지, 누가 전역하는지 모두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분입니다. 장병들 역시 임동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임동미가 파는 국화는 다른 곳에서 파는 것과 달랐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싱싱하고 줄기도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임동미가 국화를 건네며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자식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임동미는 장병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국화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군 중위 박주연은 특별합니다. 올해 29살의 박주연은 곧 전역을 앞둔 장교로 매일 아침 부대로 들어가기 전 임동미에게서 국화 한 송이를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화 한 송이 주세요. 그래,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요. 둘의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짧은 대화 속에는 묵직한 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주연이 야간 근무로 피곤해 보이면 임동미는 꽃과 함께 작은 사탕 하나를 더 건네주기도 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라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주연은 임동미와 대화를 나누면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동미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가 쪽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던 박주연에게는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임동미 역시
박주연을 특별히 여겼습니다. 다른 장병들과 달리 박주연은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국화를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그런 박주연을 보면 임동미의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임동미의 진짜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임동미가 왜 매일 이 자리에 나와 국화를 파는지, 왜 유독 군부대 앞에서 장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동미 자신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바람에 날린 작은 쪽지 한 장으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박주연이 평소처럼 국화를 사려고 다가갔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 임동미의 바구니를 뒤엎었습니다. 국화꽃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바구니 아래 깔려있던 낡은 흑백 사진과 종이 한 장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주연은 서둘러 꽃들을 주워 담으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글씨로 적힌 몇 줄의 문장이 박주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박주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주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람에 날린 종이 위에 적힌 글씨는 낡고 흐릿했지만 내용만큼은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김문식 중사, 6.25 전사, 찾지 못한 아들, 아직도 기다립니다. 박주연은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필로 삐뚤삐뚤 쓰여진 글씨 아래에는 작은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가슴에는 중사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발에서 흐릿했지만 의연한 군인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박주연이 종이를 들어보이자 임동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이야. 임동미는 서둘러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주연은 조심스럽게 물러섰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추억의 사진이 아니라 임동미의 인생과 깊이 연결된 무언가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분이 할머니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냥 옛날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임동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임동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박주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과 쪽지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임동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박주연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임동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김문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언젠가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겠지. 임동미는 쪽지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70여 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임동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박주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김문식 중사라는 이름을 반드시 알아보겠다고 말입니다. 임동미의 슬픈 눈빛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박주연은 곧바로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김문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전사자 명단을 관리하는 김 상사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주연은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사님, 6.25 전사자 명단 중에서 김문식 중사라는 분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문식 중사라고요? 흔한 이름이긴 한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김 상사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많은 전사자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주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김문식 중사, 1925년생, 1950년 12월 강원도 화천 지역 전투에서 전사 처리되었네요. 당시 25세였습니다. 박주연은 임동미가 가진 정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임동미는 정말로 김문식 중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가족 등록은 무연고 상태로 되어 있네요. 가족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박주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연고라는 것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동미가 가지고 있던 쪽지는 분명히 김문식 중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상사님, 혹시 김문식 중사와 관련된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김 상사는 화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추가 정보를 찾았습니다. 부대 기록 보관소에 일부 자료가 있을 텐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전쟁기념관 기록 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전사자들의 유품이나 개인 소지품들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유품이 있다고요? 네, 여기 기록을 보니까 김문식 중사의 개인 소지품 중에 편지 여러 통이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였다고 하는데 수신인을 찾지 못해서 전쟁기념관에 보관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박주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동미가 보여준 편지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동미는 정말로 김문식 중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사님, 혹시 제가 전쟁기념관에 가서 김문식 중사의 유품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락해서 열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김 상사는 친절하게 전쟁기념관 기록보관소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박주연은 감사 인사를 하며 메모를 받았습니다. 참 중위님, 혹시 김문식 중사와 개인적인 관련이 있으신가요? 김 상사의 질문에 박주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대 앞에서 국화를 파시는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 꽃할머니 말씀이시군요. 그분이 김문식 중사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요. 박주연은 그날 오후 곧바로 전쟁기념관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주말에도 기록보관소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박주연은 토요일에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주연은 자신의 방에서 김문식이라는 이름을 계속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정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임동미의 슬픈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70여 년간 혼자 간직해온 아픔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박주연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놀란 박주연은 부대 자료를 조회하며 김문식 중사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주연은 일찍 일어나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김문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정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기념관 기록보관소는 본관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이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주연은 미리 연락해둔 담당자를 찾아 김문식 중사의 유품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김문식 중사 유품 말씀이시죠? 1950년 화천 전투 전사자 맞나요? 중년의 여성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박주연을 보관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보관실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연도별, 부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상자에는 전사자의 이름과 소속 부대, 전사일자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70여 년간 이곳에서 잠들어 있던 수많은 영웅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문식 중사, 1925년 4월 3일생, 1950년 12월 23일 강원도 화천 전투에서 전자. 직원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열람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7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김문식 중사 마이너스 1950.12 23화천이라고 흰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유품을 밖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 보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박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묵직한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화 한 켤레, 부러진 군번줄, 녹슨 인식표, 작은 성경책,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긴 편지 몇 통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증언하는 소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주연은 먼저 인식표를 들어보았습니다. 김문식 마이너스 6군 중사 마이너스 1925.04 3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에 달아 글씨가 흐릿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식표를 만지며 박주연은 작은 금속 조각이 한 사람의 전 생애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생각에 숙연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군화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곳곳에 총탄 자국으로 보이는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은 완전히 닳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진흙과 핏자국이 마른 흔적도 보였습니다. 박주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군화를 신고 마지막 전투를 치렀을 김문식 중사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성경책도 있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져서 제목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곳곳에 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박주연은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미와 동식이를 위해 기도, 무사히 돌아가기를, 가족을 지켜달라 같은 간절한 기도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박주연은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총 5통의 편지가 있었고 모두 같은 필체로 정성스럽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날짜는 1950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미에게 부산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동식이는 잘 지내는지요? 아빠가 곧 돌아가서 높이 들어 올려주겠다고 전해주세요.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 박주연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미는 분명 임동미를 가리키는 것 같았고 동식이라는 아이 이름도 나왔습니다.
편지 속 따뜻한 가족애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11월 2일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동미야,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습니다. 동식이에게 아버지가 곧 돌아간다고 전해주세요. 행군 중에 야생 국화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라서 하나 따서 편지에 끼워 보냅니다. 향기가 당신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주연은 국화꽃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임동미가 매일 국화를 파는 이유와 연결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편지 안에는 정말로 말라빠진 국화꽃 한 송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12월 5일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동미야, 화천으로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국군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돌아가겠습니다. 동식이를 잘 돌봐주세요. 추위가 심하니 몸조리 잘하고 아이가 아프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편지는 12월 18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천에서 계속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가 정말 심합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글씨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당신이 끓여주던 따뜻한 된장국이 그립습니다. 동식이 얼굴도 보고 싶고 당신 품에 안겨서 잠들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박주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1950년 12월 22일 김문식 중사가 전사하기 하루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동미야, 내일 새벽에 큰 전투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모르니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편지를 씁니다. 당신과 동식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동식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하지만 가끔은 기억해주세요. 어머니, 꽃 냄새가 그립습니다. 다시 만나면 국화 한 송이 주세요. 박주연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꽃 냄새가 그립습니다. 다시 만나면 국화 한 송이 주세요. 바로 문장이 임동미가 매일 국화를 파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지키기 위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남편을 위해 매일 국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주연은 편지들을 사진으로 찍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김문식 중사의 심정이 편지 구석구석에서 느껴졌습니다. 박주연은 담당 직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김문식 중사의 가족관계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나요? 잠깐만요. 입대 당시 작성한 신상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몇 장의 복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문식 중사가 입대할 때 작성한 가족관계 신고서가 있습니다. 박주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본인 김문식 1925년생, 배우자 김동미 1927년생, 장남 김동식 1945년생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주연은 서류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동식이 1945년생이라면 전쟁 당시 5살이었을 것입니다. 임동미가 말했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이니까 김동식은 8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주연은 문득 어린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중얼거렸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김동식이었고 외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문식이었습니다.
순간 박주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증조할아버지 성함이 김문식이셨는데 전쟁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김동식은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져서 평생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박주연은 아득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외증조 할아버지 이름 또한 김문식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임동민은 자신의 외증조 할머니였고 김문식 중사는 자신의 외증조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박주연은 전쟁기념관을 나서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문식 중사가 자신의 외증조 할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임동미가 자신의 외증조 할머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박주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중요한 걸 물어봐야 해요. 왜? 무슨 일이야? 혹시 외할아버지 성함이 김동식 맞으세요? 그리고 외증조 할아버지가 김문식이셨나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 이야기는 엄마, 정말 중요해요. 제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 외할아버지는 김동식이고 증조할아버지가 김문식이셨어. 하지만 왜 갑자기? 박주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임동민은 정말로 자신의 외증조 할머니였습니다. 엄마, 혹시 외증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임동미 할머니 말이지? 외할아버지가 평생 찾으셨던 분이야. 전쟁통에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셨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그리워하셨지. 박주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어머니에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부대로 돌아온 박주연은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임동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여 년간 혼자 견뎌온 외증조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국화를 사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박주연은 어떻게 임동미에게 진실을 털어놓을까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증손자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혹시 충격을 받으시지는 않을까요?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임동미에게서 국화를 사며 인사를 나누는 것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 국화 한 송이 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외증조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전, 부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전 10시경 부대 상공에 군용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부대 활주로에 착륙했고 안에서 내린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태극무 공훈장을 가슴에 단 여군 대령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태극무 공훈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무공훈장으로 받은 사람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령은 강인한 카리스마와 함께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완벽한 군복 차림새와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오랜 군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이소연 대령님 도착하셨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이소연 대령은 예의 바른 인사를 한 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대장님,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용무로 잠깐 들렀습니다. 어떤 용무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주연 중위님이 계신가요? 잠깐 뵙고 싶습니다. 부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태극무 공훈장 수훈자인 대령이 말년 장교인 박주연을 찾는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네,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잠시 후 박주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소연 대령을 보자 긴장한 표정으로 바로 경례를 했습니다. 박주연 중위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중위님. 저는 이소연 대령입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소연 대령이 왜 자신을 찾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내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소연 대령은 박주연을 유심히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 혹시 부대 앞에서 국화를 파시는 할머니를 아시나요? 박주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소연 대령이 임동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국화를 사고 있어요. 꽃할머니라고 부르는 분이시죠. 이소연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분은 그냥 장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사자 유가족입니다. 박주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소연 대령도 임동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아였어요. 전쟁고아 출신입니다. 이소연 대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고아원에 있을 때 전국의 고아원에 위문을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바로 임동미 할머니셨습니다. 박주연은 이소연 대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동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으셨지만 전국의 전쟁고아들을 찾아다니며 돌봐주셨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주연은 임동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을 돌봐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도 내 자식이야.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이소연 대령은 잠시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실 때 느꼈던 따뜻함을 지금도 기억해요. 진짜 할머니 같으셨거든요. 박주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임동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소연 대령은 자신의 태극무 공훈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훈장도 할머니 덕분에 받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심어주신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박주연은 이소연 대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임동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임동미 할머니의 가족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소연 대령은 박주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위님이 바로 할머니의 가족이 맞나요? 박주연은 놀라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소연 대령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임동미 할머니가 제 외증조 할머니이신 것 같아요. 이소연 대령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70여 년간 기다려오셨는데, 하지만 아직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갑자기 증손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이소연 대령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께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고 중위님을 소개해드릴게요. 박주연은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임동미 할머니께 큰 빚을 지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거든요. 이소연 대령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가족과 재회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박주연은 이소연 대령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임동미의 숭고한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령님,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함께 할머니를 만나러 갈까요? 제가 먼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중위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주연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임동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소연 대령은 박주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네요. 70여 년간 기다려오신 가족과의 재회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박주연은 이소연 대령과 함께 임동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소연 대령이 옆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임동미는 평소처럼 부대 앞에서 국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 대령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소연 대령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임동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죠?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 계실 때 할머니를 뵈었어요. 임동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 그때 그 꼬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임동미는 기뻐하며 이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소연 대령의 어깨에 달린 태극무 공훈장을 보며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임동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 작은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주연은 긴장한 채로 뒤따라갔습니다. 찻집에 앉자 이소연 대령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을 찾으신다고 했던 기억나세요? 그럼 내 평생 소원이지. 내 아들 동식이를 찾는 거 말이야. 임동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소연 대령은 박주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박주연 중위님인데요. 할머니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에요. 임동미는 박주연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이요? 매일 국화 사가는 착한 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분이 바로 할머니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가족이에요. 임동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내 가족이라고? 박주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김동식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임동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이? 내 아들 동식이를 안다고? 네, 제 외할아버지셨어요. 할머니를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임동미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동식이가 살아있었던 거야? 외할아버지는 2010년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찾으셨어요.
임동민은 박주연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손자의 아들이구나. 증손자란 말이지? 네, 맞습니다. 외증조 할머니. 임동민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매일 만나던 아이가 내 증손자였다니. 박주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몰라 배워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임동민은 박주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동식이 닮았구나. 눈매가 똑같아. 이소연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할머니. 70여 년간 가족을 기다리며 국화를 파신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박주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외증조 할아버지가 마지막 편지에서 꽃 냄새가 그립다. 국화 한 송이 주세요라고 하신 거 알고 계세요? 임동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지? 전쟁기념관에서 외증조 할아버지의 편지를 봤어요. 임동민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문식이가 국화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매일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그날 저녁 박주연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연아, 내일 새벽 기차로 올라갈게. 할머니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어. 어떤 선물이에요? 아버지 사진이랑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할머니 편지야. 박주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편지가 있었어요? 응, 아버지가 어릴 때 할머니께 받은 편지 한 통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 할머니께서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박주연은 일찍 일어나 임동미를 만나러 갔습니다. 임동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새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손녀를 만나는데 단정해야지. 임동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택시 한 대가 부대 앞에 멈췄습니다. 박주연의 어머니 박선영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주연이 달려가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할머니세요? 박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동미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임동미는 박선영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식이 딸, 내 손녀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70여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박선영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편지예요. 임동미는 편지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구나. 편지에는 동식아, 엄마가 꼭 찾을게. 건강하게 자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이 편지를 평생 품고 사셨어요. 할머니가 꼭 찾아주실 거라고 믿으셨대요. 임동미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소연 대령이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재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박주연은 가족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국화 한 송이를 사며 시작된 인연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족과의 감동적인 재회 이후 임동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선영은 서울로 내려가지 않고 며칠 더 머물며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70여 년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주연은 매일 아침 부대에 가기 전 임동미를 찾아뵈었습니다. 이제는 국화를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외증조 할머니를 안부 인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임동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가족이 생겨서 매일이 꿈만 같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동미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무리를 해오셨던 몸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박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너무 기뻐서 그런 거야. 하지만 임동미의 얼굴색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박주영과 박선영은 결국 임동미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만성심장병이 악화되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가족분들,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꼭 나으셔야 해요. 이제 막 만났는데. 괜찮아, 손녀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면 여한이 없어. 임동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주연은 이소연 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임동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령님,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혹시 빨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갑니다. 할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음 날 이소연 대령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아, 와줘서 고마워. 임동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소연 대령은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특별한 인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할머니께서 전쟁고아들을 돌보시고 전사자 유가족으로서 보여주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인증서입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제작했어요. 임동미는 인증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 물론입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진정한 영웅이세요. 이소연 대령은 임동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가 국방일보에 실릴 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숭고한 삶을 알게 될 거예요. 임동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 며칠 후 임동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임동미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주연아, 선영아, 가까이 와봐. 임동미는 힘겨운 목소리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이제 문식이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구나. 박주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희와 더 오래 계셔야 해요. 아니야. 이제 됐어. 내 평생 소원을 다 이뤘거든. 임동미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쪽지가 하나 있어. 그걸 꺼내줘. 박주연은 서랍을 열어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동미가 며칠 전에 정성스럽게 쓴 것 같았습니다. 그걸 내가 떠난 후에 읽어봐. 할머니. 그리고 내 저녁식 날 문식이 아버지 무덤에
국화 한 송이만 놔주렴. 내가 못다한 인사를 전해주는 거야. 박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행복하게 갈 수 있어. 그날 밤 임동미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박주연은 임동미가 남긴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증손자 주연이와 손녀 선영이에게 너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 이제 문식이 아버지와 동식이를 만나러 간다.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할머니를 기억해주면 된다. 사랑한다. 박주연과 박선영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짧았지만 소중했던 가족과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이소연 대령도 병원으로 달려와 임동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꿈꾸셨던 가족과의 재회를 이루고 가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박주연은 임동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저녁식 날 김문식 중사의 무덤에 국화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외증조 할아버지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국립현충원에 계십니다. 저녁식 날 함께 가시죠. 박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동미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임동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대 장병들도 모두 참석했고 이소연 대령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도 와서 예를 표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임동미가 평생 사랑했던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박주연은 관 앞에 마지막 국화 한 송이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와 만나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임동미의 죽음은 국방일보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부대 앞 꽃할머니의 숭고한 삶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박주연은 저녁을 며칠 앞두고 임동미가 매일 앉아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김문식 중사의 아내 임동미 잠들다. 꽃으로 국군을 위로한 이가 있었다. 박주연은 추모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소연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 저녁식이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 잊지 않으셨죠? 물론입니다. 김문식 중사님 무덤에 국화를 바치러 가겠습니다. 이소연 대령은 박주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저녁식 당일 아침 박주연은 일찍 일어나 임동미가 평생 앉아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추모비 앞에는 누군가 놓아둔 국화꽃들이 있었습니다. 부대 장병들이 임동미를 기리며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입니다. 약속 지키러 가겠어요. 박주연은 추모비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저녁식이면서 동시에 임동미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저녁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동기들과 후배들이 박주연을 축하해 주었지만 박주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임동미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중위님, 오늘 정말 저녁이시네요. 부대 앞 꽃할머니 일로 많이 힘드셨죠? 후배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박주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갑자기 부대 상공에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병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이소연 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에는 작은 유골함과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대령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박주연 중위의 저녁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서요. 이소연 대령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네, 임동미 여사님입니다. 오늘 김문식 중사님과 함께 안식하시게 됩니다. 박주연이 이소연 대령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대령님, 정말 와주셨네요. 물론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저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정렬했고 부대장의 훈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소연 대령이 들고 있는 유골함에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기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부대 앞에서 오랫동안 국화를 파시며 우리 장병들을 격려해 주셨던 임동미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연 대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이분은 김문식 중사의 아내 임동미 여사님입니다. 이소연 대령은 유골함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임동미 여사님은 6.25 전쟁에서 남편을 잃으시고 70여 년간 혼자 사셨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으시고 전국의 전쟁고아들을 돌보시며 매일 이 부대 앞에서 국화를 파시며 우리 장병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장병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동미 여사님이 70여 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박주연 중위가 여사님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모든 장병들이 박주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주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임동미 여사님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박주연 중위의 저녁식 날 남편인 김문식 중사의 무덤에 국화 한 송이를 바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소연 대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임동미 여사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여사님을 김문식 중사님 곁에 모시고자 합니다. 부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경례.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임동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경례였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박주연은 이소연 대령과 함께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선영도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은 김문식 중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 박주연은 가져온 국화 한 송이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외증조 할아버지, 외증조 할머니가 평생 기다리셨던 국화입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이소연 대령이 임동미의 유골함을 김문식 중사의 무덤 옆에 정중히 안치했습니다. 임동미 여사님, 이제 남편 곁에서 편히 쉬세요. 박선영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다시 만나셨네요. 저희는 할머니를 절대 잊지 않겠어요. 박주연도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외증조 할아버지, 외증조 할머니,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국화꽃잎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임동미와 김문식이 하늘에서 재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소연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안식을 찾으셨어요. 70여 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임동미와 김문식의 이야기는 국방일보 일면에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부대 앞 꽃할머니, 마침내 남편 곁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임동미의 평생 이야기와 가족과의 감동적인 재회, 그리고 마지막 소원까지 이루어진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박주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부대 앞을 찾았습니다. 임동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추모비와 함께 많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김문식 중사의 아내 임동미 잠들다. 꽃으로 국군을 위로한 이가 있었다. 박주연은 추모비 앞에 마지막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젊은 병사 하나가 다가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중위님, 저도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고마워요. 박주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동미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부대 앞에서 박주연은 임동미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국화 한 송이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매일 국화를 사며 시작된 인연이 이런 감동적인 결말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주연은 부대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추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임동미의 숭고한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대 앞 임동미의 자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김문식 중사의 아내 임동미 잠들다. 꽃으로 국군을 위로한 이가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장병들은 비석 앞에 국화를 한 송이씩 놓고 갔습니다. 임동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비석 주변은 늘 국화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방일보에 실린 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내보냈고 사람들은 임동미의 숭고한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역하는 장병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들러야 할 성지가 되었습니다. 박주연은 민간인이 된 후에도 매주 한 번씩 부대 앞을 찾았습니다. 외증조 할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 박선영과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주연아, 할머니께서 보고 계실까? 박선영은 비석 앞에 국화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엄마.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박주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소연 대령도 가끔 부대를 찾았습니다. 임동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부대를 순회하며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동미 여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소연 대령의 강연을 들은 많은 장병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 임동미의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임동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부대 앞 꽃할머니 -7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임동미와 같은 무연고, 전사자, 유가족들을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특별팀을 구성해 무연고, 전사자들의 가족을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박주연도 이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외증조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한 가족들이 아직 많을 거예요. 할머니처럼 혼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주연의 제안으로
임동미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전사자 유가족을 돕고 전쟁고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임동미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비석 주변에는 정원이 조성되었고 벤치도 설치되었습니다. 임동미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추모공원 입구에는 임동미의 생전 모습을 새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국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김문식 중사의 마지막 편지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꽃 냄새가 그립습니다. 다시 만나면 국화 한 송이 주세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전역하는 장병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찾아와 국화를 바치고 갔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박주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임동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국화꽃을 나누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어린 학생이 박주연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요.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걱정하셨죠. 박주연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추모공원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임동미의 동상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박주연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도 임동미 씨처럼 남편을 잃었거든. 그런데 나는 혼자만 슬퍼했어. 임동미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박주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임동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박주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동미 추모공원이 문화재청에서 근현대사 기념장소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문화재가 되신 거예요? 박선영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박주연은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문화재 지정식 당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소연 대령은 이제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임동미 여사님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꽃은 시들어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날 추모공원에는 수천 송이의 국화가 놓였습니다. 온 나라가 임동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주연은 동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해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바람이 불어 국화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임동미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동미의 자리에는 이제 꽃이 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국화가 피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사랑을 나누어 갑니다. 꽃은 다시 핀다. 사랑도 다시 핀다. 임동미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이 온 나라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